최 다니엘의 낭독, 토니오 크레거. 잿빛 태양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는 북극의 조그만 마을. 그곳 크레거 영사의 아들 토니오는 자작시 노트를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토니오는 그 노트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을 또는 비난을 많이 받아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시라는 건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토니오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4살이 된 토니오는 언제나 친구인 한스가 부럽습니다. 한스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언제나 명랑하거든요. 그런 한스를 볼 때마다 토니오의 마음속에는 질투 어린 동경심이 일어납니다. 잘 지내니 임모할? 하고 한스가 말을 걸었다. 크레고와 함께 산책을 하는 중이야. 난 시내로 들어가야 해. 하고 임모알이 대답했다. 살 게 좀 있거든. 하지만 너희들하고 조금은 걸어갈 수 있어. 그거 사탕 아니니? 아, 고마워. 한두 개만 줘. 내일 또 시간 있지, 한스? 여기서 시간이란 승마 연습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신난다! 난 얼마 전 훈련에서 1등을 해서 가죽 각반을 받게 될 것 같아. 넌 아마 승마 연습을 하지 않지, 크레고? 임모알이 물었다. 이때 그의 눈은 반짝거리는 두 줄기 찢어진 구멍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토니오는 아주 애매한 말투로 대답했다. 너도 해봐. 한스 안젠이 한마디 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도 훈련을 받는 게 어때, 크레고? 토니오는 재빨리 아무렇게나 말을 했으나 일순간 그의 목을 졸라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한스가 자신의 성을 불렀기 때문인데 한스도 그 사실을 알아차린 듯 변명을 했다. 내가 크레거라고 부른 건 네 이름이 하도 괴상해서야. 미안해. 그런데 난 네 이름이 별나다고 생각해, 토니오. 참 별난 이름이야. 그렇다고 그게 네 탓은 결코 아니지만. 아니, 네 이름이 외국 사람 같고 좀 특별한 데가 있어서 유난히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 임모알은 좋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토니오의 입은 일그러졌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래, 어리석은 이름이야. 제발 나도 내 이름이 하인리히라든가 빌헬름이었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 형제 한 분에게 내가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안토니오였거든. 어머니는 아주 먼 데서 오신 분이라서 말이야. 그런 후 그는 입을 다물고 그 둘이 말과 가죽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스는 임모알과 팔짱을 끼고 마음껏 짓거렸다. 아마 돈 카를로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만한 관심을 그의 마음속에 일깨워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때때로 토니오는 울고 싶은 충동이 그의 코 안에서 매콤하게 치미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토니오는 자꾸 턱이 떨리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한스는 그들 둘만이 있을 때는 그를 토니오라고 부르면서도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때로 한스는 그와 가까워지고 그의 사람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왕을 배반한 거지, 토니오? 하고 그는 물었고 자신의 팔에 그의 팔을 끼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임모알이 오니까 잘됐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그를 내팽개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이상한 이름을 비난했다.
이 모든 것을 빤히 알아차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한스 한제는 단 둘만 있을 때면 정말 얼마쯤은 그를 좋아한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끼면 그는 부끄러워하고 그를 희생시켜버린다. 그래서 그는 다시 혼자 남게 된다. 그는 그 필립 왕을 생각했다. 왕께서 우셨던 것이다. 안 되겠다. 에레빈 임모알이 말했다. 이제 정말 쉰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럼 잘들 가. 사탕은 잘 먹었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길가에 있는 벤치 위로 뛰어올라 구부러진 다리로 그 위를 타고 뛰어가 버렸다. 임무하려서 참 좋아. 한스는 힘을 주어 말했다. 한스는 이렇게 제가 좋고 싫은 것을 표현하고 동시에 그 감정을 자비롭게 나누어주는 응석동이 같은 자만심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친김이라는 듯 계속 승마 연습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게다가 이젠 한진 씨의 집까지도 그리 멀지는 않다. 뚝을 넘어가면 그리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잣나무들의 앙상한 가지를 휘둘기고 신음을 자아내는 습기찬 거센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모자를 짓눌러 썼다. 한스 한젠이 계속 말을 하는데도 토니오는 가끔씩 별 생각 없이 감탄하거나 그렇다고 말할 뿐 한스가 이야기에 열중해서 다시 팔을 끼웠을 때도 별로 기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의미 없는 거칠에만의 접근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 잘 가, 토니오. 다음엔 내가 너희 집까지 바래다 주지. 정말이야. 잘 있어, 한스. 토니오는 말했다. 산책은 기분 좋았어. 정원 대문을 잡았기 때문에 서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완전히 젖고 녹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한스가 토니오의 눈을 마주 보았을 때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후회하는 듯한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래, 내 다음에 돈 카를로스를 읽어볼게. 그는 재빠르게 말했다. 내실에 있는 임금님 이야기는 정말 재밌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자기 가방을 팔에 끼고 앞마당을 지나 뛰어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스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한스의 그런 행동으로 토니오는 완전히 마음이 후련해지고 걸음도 가벼워졌다. 바람을 등지고 걷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볍게 거기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바람 덕분만은 아니었다. 한스는 돈 카를로스를 읽을 테지. 그러면 그들은 임머알이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을 서로 나눠 갖게 될 거야. 그들은 서로 잘 이해할 것이다. 누가 알 것인가? 혹 한스도 시를 쓰도록 만들 수 있을지. 아니야. 그건 안 돼. 한스가 토니오처럼 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그대로 있어야 해. 모두가 사랑하고 특히 토니오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명랑하고 씩씩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돈 카를로스를 읽는다고 나쁠 것은 없을 테지. 토니오는 이렇게 생각하며 역사 깊고 육중한 성문을 지나서 항구를 따라가다가 가파르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눅눅한 박공 구조로 된 집들이 늘어선 골목을 올라가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동경과 우울한 선망 그리고 얼마간의 경멸과 풍부하고 깨끗한 행복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금발의 인계, 높고 뾰족하게 솟은 가지각색 고딕 양식의 분수가 자리한 중앙광장 한쪽에 살던 홀룸 박사의 딸, 잉게보르크 홀룸. 그녀는 토니오 크레거가 16이 되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사랑한 여자였다. 어떻게 토니오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는 이미 몇백 번이나 그 여자를 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는 잉게를 불빛 아래서 보게 되었다.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조금 신바람이 난 듯 웃으며 머리를 옆으로 갸우뚱 가누고 섬세하지도 않고 또 유난히 맵시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어린 계집아이다운 손을 좀 색다른 몸짓으로 뒤통수로 가져갔을 때 하얗고 얇은 천으로 된 소매가 그 여자의 팔꿈치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가 대수롭지도 않은 한마디를 독특하게 힘을 주어 말했을 때 그 목소리 속에 어떤 따스한 울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순간 일종의 황홀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전에 한스 한젠을 바라볼 때의 감동,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고 어리석었던 어린애 적에 받았던 감동보다는 훨씬 강렬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그 여자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따서 늘어뜨린 숱이 풍성한 금발머리와 웃음을 머금은 갸름한 눈과 콧날에 보일 듯 말 듯한 주근깨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울림이 귀에 젖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를 입 밖에 내던 그녀의 말투를 가만히 흉내내 보기도 했다. 그러고는 몸서리쳤다. 경험은 그에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사랑은 엄청난 고뇌와 불행과 굴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평화를 깨트리고 마음을 달콤한 멜로디로 가득 채워 어떤 일을 되도록 꾸미거나 마음을 푹 놓고 무엇인가 온전한 것을 이루어내도록 안심하는 경지에 이를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사랑을 좋아서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여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것은 그가 사랑이 인간을 풍성하고 활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서두르지 않고 완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자신이 풍성하고 활동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토니오 크레거가 이 쾌활한 인계 흘름에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은 후스테헤데 영사 부인의 깨끗이 치워놓은 살롱에서의 일이었다. 그날 저녁은 마침 영사 부인이 무도 강습회를 열 차례였다. 무도 강습회는 사사로운 강습회로서 상류 가정의 자제들만이 참가하는데 그들은 참가자들의 집을 차례로 돌아가며 무도와 예법을 교육받았다. 게다가 그 강습회를 위해 매주 함부르크에서 무용 선생인 크나크 씨가 출장을 왔다. 프랑스와 크나크라 불리는 무용 선생 또한 굉장한 사나이였다. 그는 언제나 라나드 부부 라프랑상타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교습을 시작했다. 몽놈의 크나크? 제 이름은 크나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허리를 굽혀 절을 할 때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며
다시 고개를 들 때 말해야 합니다. 나직한 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해야 합니다. 언제나 프랑스 말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로 똑똑하게 할 수 있으면 독일어로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살진 엉덩이에는 비단 같은 검은 프로코트가 잘도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부드러운 주름이 잡힌 바지는 에나멜 구두 위로 늘어지고 구두는 폭이 넓은 공단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갈색 눈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듯 축 늘어져 행복감을 간직한 채 사방을 둘러보곤 했다. 춤에 관한 한 크나크 씨는 최고급에 속하는 명수였다. 가구를 채운 넓은 방엔 샹드리에의 가스등이 타오르고 벽난로 위에는 촛불이 타고 있었다. 마룻바닥엔 활석 가루가 뿌려지고 제자들은 반원을 그리며 말없이 서 있다. 커튼 저쪽 편 옆방에서는 우단 의자에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앉아 자루 달린 안경으로 크나크 씨를 구경했다. 크나크 씨는 허리를 구부리고 프로코트 옷자락을 각각 두 손으로 집어들고는 탄력 있는 걸음으로 마주르카 스텝을 하나씩 실현해서 보여주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원숭이다 하고 토니오 크레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토니오는 인계헐름, 그 명랑한 인계가 때때로 넋을 잃은 듯한 미소를 띤 채 크나크 씨의 몸짓을 눈으로 쫓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토니오가 크나크 씨를 보고 끝내 감탄 비슷한 무엇을 느끼게 된 것은 결코 이처럼 기막히게 수련해온 몸짓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말 크나크 씨의 눈초리는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자신이 갈색이요 아름답다는 것밖에 알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저렇듯 긍지를 품고 있었다. 그렇다. 미련한 사람이야라만 저 사람처럼 걸을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누구한테나 귀여움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은 애교가 있기 때문이었다. 토니오는 인계가, 그 금발머리의 귀여운 인계가 왜 크나크 씨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러면 토니오 자신을 그런 눈초리로 우러러보는 처녀는 하나도 없었던 건가? 아니, 그렇지 않았다. 변호사 페르메렌 씨의 딸 막달리나 페르메렌이 그랬는데 그 여자는 인매가 순해 보이고 크고 검고 빛나는 큰 눈을 가진 여자였다. 그 여자는 춤을 추다가 잘 넘어졌는데 여자들이 상대를 골라야 할 때면 그 여자는 토니오에게 왔고 그가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2번이나 시를 보여달라고 졸라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주시하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토니오는 인계 흐름을, 이 금발의 명랑한 인계를, 시 같은 것을 쓰고 있다고 틀림없이 멸시하고 있을 인계 흐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인계를 쳐다본다. 행복과 조롱의 빛이 가득 어린 갸름한 푸른 눈을 쳐다본다. 그러면 질투 섞인 그리움과 그녀와는 사귈 수 없고 영원히 남일 수밖에 없다는 가혹하고도 절박한 고통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었다.